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뇌과학학회 뇌연에서 이번 발표를 맡게 된 곽시영입니다. 멍 때려보신 지 얼마나 오래되셨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일에 시달리거나 한시도 참지 못하고 폰을 습관적으로 본다거나 하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멍 때려 보셨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아도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뇌는 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알 수 있죠. 보통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뇌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전에 있었던 일이나 미래에 있을 일,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불과 25년 전만 하더라도 과학자들은 가만히 있을 땐 뇌에 어떤 활성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당시 과학자들에겐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뇌의 활동을 촬영하는 기술이 막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뇌영상 기술을 사용한 실험에선 기존의 인지심리학에서 사용하였던 Subtractive Method를 적용했습니다. 특정 태스크를 주고 그 태스크를 할 때의 뇌활성에서 태스크를 하지 않을 때의 뇌활성을 빼면 태스크를 할 때 활성화가 증가되는 영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Subtractive Method는 틀렸음이 연구에 의해 밝혀졌는데요. 이는 Subtractive Method가 Pure Insertion이라는 가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Pure Insertion을 설명하기 위해 Subtractive Method의 대표적인 예인 돈덜스 익스페리먼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의 처음 과제에서는 점이 나타나면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 과제에서는 오른쪽 점이 나타났을 때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제에서는 왼쪽 점이 나타났을 땐 왼쪽 버튼을, 오른쪽 점이 나타났을 땐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추가하며 늘려갑니다. 이때 점이 나타난 후 반응하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때 반응 시간을 RT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과제의 RT를 A라 하고 두 번째 과제의 RT를 B, 세 번째 과제의 RT를 C라 합시다. Pure Insertion이란 기존 프로세스에 하나의 과제가 추가될 때 나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추가가 가능하다는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과제는 첫 번째 과제에서 오른쪽 점을 구분하는 것이 추가된 겁니다. Pure Insertion이라는 가정 때문에 추가된 과제를 하는 시간이 B-A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세 번째 과제에 추가된 과제를 하는 시간을 세 번째 RT에서 두 번째 RT를 뺀 C-B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연구에 의해 오른쪽 점을 구분하는 시간이 정확히 B-A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C-B 또한 왼쪽 점 구분 후 왼쪽 버튼을 누르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과제로 인해 늘어난 시간이 추가 과제를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Pure Insertion이라는 가정 자체가 틀린 가정이 되고 이 말은 Subtractive Method가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everse Subtractive Method를 적용시켰습니다. 이 메서드는 휴식 상태에서 과제를 하는 상태를 빼는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이전의 Subtractive Method로는 발견하지 못했던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이 부위에서는 활성화가 감소되는 영역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소는 다른 여러 과제들을 할 때에도 비슷한 영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발견한 과학자 레이클은 태스크를 하지 않는 기본 상태의 뇌라는 것에서 착안하여
Default Mode of Brain Function 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냈고 이 논문의 이름이 Default Mode Network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Default Mode Network라는 이름에서 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게 어느 한 영역만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이제부터 Default Mode Network, 줄여서 DMN을 이루고 있는 주요 영역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MN의 주요 구성 요소는 vMPFC, DMPFC, PCC와 Precuneous입니다. 이름이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vMPFC의 본 명칭은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입니다. 뇌의 위치를 이야기할 때 주로 앞쪽이냐 뒤쪽이냐, 배 쪽이냐 등 쪽이냐,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데 vMPFC에서 Ventromedial은 배 쪽, 즉 아래쪽 안쪽에 존재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refrontal Cortex인 전전두엽의 아래쪽 안쪽에 존재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vMPFC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해부학적인 연결성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vMPFC가 정보를 받아서 전달하는 경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외부와 몸에서 오는 감각 정보가 vMPFC의 옆에 존재하는 OFC를 거쳐 vMPFC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중뇌에 있는 PAG, 아미그달라, 그리고 하이포살라무스로 이어집니다. vMPFC는 감정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니스 게이지 이야기를 아시나요? 아마 유명한 분이어서 이름은 몰라도 관련된 일화는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고 전까지만 해도 매우 온화하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성격을 가졌던 피니스 게이지는 어느 날 사고로 인해 철근이 머리를 관통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죽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다만 피니스 게이지의 성격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급하고 과격한 성격을 가지면서 사고 이전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피니스 게이지가 다친 부분이 바로 vMPFC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와 더불어 vMPFC가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힌 실험도 있었습니다. 어떤 과제를 시켰을 때 그 불안도가 더 높아지는 과제일수록 vMPFC의 활동 감소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불안도를 평가하게 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불안도를 평가하냐에 따라서도 vMPFC의 감소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여러 실험들은 vMPFC의 활동량이 주의와 감정 상태 사이에 좌우되며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MN의 다른 구성 요소인 DMPFC는 이름과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vMPFC에 비해 등 쪽, 위쪽에 위치합니다. 이 부분은 자기 참조적인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자신의 느낌이 어떤지 확인을 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입니다. 한 실험에서 특정 감정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사진을 두고 기분이 좋은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DMPFC였습니다. 이때 vMPFC는 활성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과제의 특성상 감소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CC와 프리큐니어스는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 뇌의 뒤쪽 피질의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영역은 과거의 기억을 다시 회상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기억의 형성에 관여하는 해마, 히포캠퍼스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DMN의 주요 구성 요소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vMPFC의 경우 감정과 관련이 있었고 DMPFC의 경우 자신을 관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 PCC와 프리큐니어스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각각의 기능들은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주의를 요구하는 태스크를 할 때에는 활성이 낮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DMN의 활성은 높기 때문에 DMN이 꺼졌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원래의 상태에서 조금 각 영역들이 증가하거나 조금 감소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리라 생각됩니다. DMN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상태, resting state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DMN은 spontaneous cognition, 즉 휴식 상태의 인지 과정을 담당하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몽상을 하거나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DMN의 기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 때문에 DMN이 맡고 있는 더욱 기본적인 역할을 간과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죠.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DMN이 소비하는 기본 에너지량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신체 질량의 5%만을 차지하나 에너지는 20%나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과제에 따라서 변화하는 에너지 사용량은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량의 5% 미만입니다. 즉,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자체는 뇌의 에너지 사용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에 DMN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소리인데 과연 상상을 하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일들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이런 점에서 DMN의 기본 역할이 spontaneous cognition이라고 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이외의 포유류, 예를 들어서 마우스나 렛, 원숭이 등의 포유류에서도 인간과 유사한 DMN이 나타납니다. 물론 종에 따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DMN의 역할이 spontaneous cognition이라면 다른 포유류들이 인간과 유사하면서도 약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부터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DMN의 진화에 대해 연구를 해본다면 더 기본적인 DMN의 기능에 대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점은 DMN이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는 때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취 상태에서는 잠에 빠져들기 때문에 의식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도 DMN이 발견됩니다. 또한 수면 초기 의식이 흐려질 때 DMN이 여전히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아 DMN의 활성 자체가 의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DMN의 기능은 앞서 말한 spontaneous cognition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DMN은 그 자체로 기능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뇌 안에 다른 기능을 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이 다른 네트워크와 DMN이 어떤 식으로 관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지 상태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선 흥미로운 사례 2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DMN과 반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네트워크인 태스크 포지티브 네트워크와 DMN 사이의 관계입니다. 태스크 포지티브 네트워크는 주의를 요구하는 과제를 할 때 활성화되는 네트워크로 dorsal attention 네트워크와 frontal parietal control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앞서서 말했듯이 주의를 요구하는 과제를 할 때 활성화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DMN과 태스크 포지티브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dorsal attention 네트워크가 서로 안티코릴레이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이는 우리의 경험과도 일치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 자아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이 두 네트워크 사이의 안티코릴레이션이 이런 인지 상태를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07명의 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휴식 상태의 fMRI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소년 범죄자들의 뇌의 조직적 특징과 그들의 충동성 수준을 연관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 소개에 앞서 몇 가지 단어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모터 플래닝 리지언은 이름 뜻 그대로 행동을 계획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스페이셜 어텐션은 시야에 들어온 시각 정보 중에
특정 시각 정보가 주의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림에서 수박을 찾으려고 할 때 초록색 줄무늬에 집중하려 하면 수박을 더 잘 찾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스페이셜 어텐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Executive Control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제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보다 덜 충동적인 청소년은 모터 플래닝 리지언이 스페셜 어텐션에 관련된 영역과 Executive Control과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에 충동적인 청소년은 이 모터 플래닝 리지언이 DMN과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DMN과 Special Attention 및 Executive Control 사이의 균형이 충동성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령과 충동성 사이의 관계도 이 네트워크들 사이의 균형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 피험자들은 더 충동적인 수감 청소년들과 유사한 기능적 연관성을 보이는 반면에 나이 든 피험자들은 덜 충동적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인간의 기본 욕망 중 하나로서 예측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연도는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 한 번씩은 수능을 치러봤죠? 입시 기간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중 하나는 예측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거나 내가 몇 점을 받을지 또 등급대가 어떻게 갈릴지를 예측합니다. 수능을 보신 지 오래된 분들에겐 취업이라는 또 다른 소재도 있겠네요. 나의 어떤 장점을 부각해야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업무가 나랑 맞을까? 라던지 말이죠. 이렇듯 우리는 사소한 것부터 큰일까지 모두 예측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본성의 원천은 바로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확실한 일이라면 예측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우리는 예측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듯 예측은 넓은 범위에 적용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질병입니다. 지금 당장 건강할지 몰라도 또 아프다고 하더라도 질병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예측을 해야 합니다. 확실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이 DMN이 질병에 관해서 예측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면 한 번쯤은 알아볼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DMN이 수정구처럼 예측 도구로 이용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DMN이 밝혀지고 난 후 신생아부터 죽은 환자의 뇌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정상 조건과 병리학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DMN을 조사해 본 결과 그들 사이의 차이, 비정상성,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것에 토대를 둔 최근의 증거들은 연결성과 활성도에서 나타나는 차이들이 여러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활용 사례가 포함된 논문들을 커넥티비티와 액티베이션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커넥티비티와 관련된 첫 번째 논문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모든 논문과 기사들은 출처를 밝혀놓았으니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0년 1월 논문인데요. DMN이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 있어서 PTSD 증상의 심각성을 진단할 수 있고 후에 PTSD를 유발할지 안 할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DMN의 영역 중에서도 PCC와 오른쪽 편도체와의 연결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루이소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은 구분이 어려워서 진단에 있어서 종종 혼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질병이기에 초기에 빨리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fMRI로 살펴보니 DLB, 즉 루이소체 환자와 AD, 알츠하이머 환자의 DMN 영역 간의 연결성이 확연히 다르게 드러나 중요한 진단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DMN의 연결성은 알츠하이머 병의 악화를 측정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세 번째 논문입니다.
2011년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연결성의 증가가 다발성 경화증에서 인지장애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본 모드 네트워크, 즉 DMN은 이러한 연결성에서 핵심 대상으로 등장했으며 초기 다발성 경화증에서 다양한 관계를 의미하기에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 기사에 등장한 사진인데요. PAT는 patient, 환자이며 CTRL은 control, 대조 집단입니다. D 자료를 보시면 두 집단 간의 연결성의 수치상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논문입니다. 이것도 전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2011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기능적 연결성이 자폐증의 진단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폐 환자와 정상 개인의 기능적 연결성 차이를 보면 기본 모드 네트워크 영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왼쪽 사진에 C, D를 보면 자폐증 환자인 파란 막대가 정상인 빨간 막대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치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수치는 연결성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결성과 관련된 마지막 논문입니다. 이번엔 2012년에 발표된 기사인데요. 혼수 상태와 관련해서 DMN의 연결성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수 상태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DMN 연결 장애가 피질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식의 회복 가능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DMN 영역의 활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2011년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결론을 먼저 살펴보자면 DMN에 대한 종단적 패턴이 AMCI, 즉 기억 소고형 경증 인지 장애의 발달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더불어 DMN의 발달과 AMCI 진행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병으로의 전환 위험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PCC는 일시적 기억 손상과 연관되어 있기에 DMN이 인지장애 추적 장치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연결성과 관련된 파트를 다룰 때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DMN 활성화도 이와 관련하여 알츠하이머 병과 건강한 노화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posterior cingulate에서 휴식 활성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연결성이 그랬듯이 AD병의 진단 마커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DMN의 신경 활성화는 파킨슨병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니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논문입니다. 2011년에 발표된 자료인데 DMN의 비활성화가 손상된 기억에 있어서 마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식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왼쪽 자료를 보시면 실험 중 비활성화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소 의식 상태에 있는 환자의 DMN 영역의 비활성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MN의 기능과 DMN이 질병 예측에 어떤 효용을 가질 수 있을지 이야기해봤습니다. DMN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뇌질환이 연관성을 가진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DMN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30분간 DMN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멍때리기의 장점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저희 발표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멍을 때리면 불안과 우울 정도가 낮아지고 참을성과 기억력, 자기인식과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멍때리기. 마치 만병통치약 같네요. 믿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대 정신과 의사인 스리니 필레이의 멍때리기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저희도 이 책을 계기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휴식을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정말 사실일지 책에 수록된 참고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책을 비판할 겸 DMN을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